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셔요? 뭐였죠? 예, 경제위기 1, 무역적자. 답답한 이야기 했었죠. 우리나라 작년에 한 해 동안 무역적자가 475억. 이거는 IMF 때나 2008년 외환위기 때를 두 개를 더해본 것보다 더 큰 게 1년에 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1년도 아니고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단 9개월 동안 난 게 우리나라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작년 9개월 동안 475억 이상의 무역적자가 났는데 올해 1월 한 달 동안 130억이 났어요. 무역적자가. 이거 엄청 심한 겁니다. 더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무역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건너러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경제위기 2. 가처분 소득과 착한 적자.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처분 소득? 착한 적자 들어보셨어요? 예, 오늘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고등학교 경제학 수준 아니면 대학교 1학년 경제학 그 교양 수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소득 중 가계의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으로 총 소득에서 소비성 공적 지출을 제외한 금액. 어려워요. 예, 이거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한참 걸려요. 예, 그림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소득이 있죠. 다 여러분 돈 버시잖아요. 그쵸? 돈 버시는 소득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장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외우세요. 네. 시장 소득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하고 버는 월급, 임금 이런 거요. 알바비 이런 거 다 근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해서 버는 돈. 예. 그리고 재산소득은 뭐냐? 은행에 돈 넣어놨더니 이자 들어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 없어요. 네, 네, 해당 없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사적 이전 소득은 뭐냐? 한마디로 용돈. 용돈. 왜 우리가 자녀들 용돈도 주고 또 어디서 용돈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런 거. 자, 그러면 공적 이전 소득은 뭐냐? 공적 연금. 국민연금 받죠, 우리? 그거. 그리고 공적 보험. 이게 뭐냐? 의료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면 거기서 수혜를 받잖아요. 그것도 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수혜금은 뭐냐? 예,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예, 차상위계층 돈 지원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정부 지원금. 이거는 사회수혜금과 달라요. 간단하게 정부 지원금 뭐냐? 우리 다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이해되시죠? 다 받았잖아요.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그리고 세금 환급. 예, 연말결산 잘하면 받으시는 거 있죠. 그거. 이 전체가 다 소득입니다. 전체가 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어쨌든 다 소득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학생들도 사적 이전 소득이 있죠. 부모한테 용돈 받으니까. 또 학생들도 옛날에 우리 정부 지원금,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예,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지출은 뭐냐? 지출은요, 먼저 공적 지출이 있습니다. 공적 지출은요, 세금, 연금 내는 거, 사회보험료, 4대 보험 내잖아요, 우리. 그게 공적 지출이라고 있어요. 이건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불법이에요. 크게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벌금을 받거나 그래요. 과태료를 받거나. 그 다음이 공적 지출을 뺀 나머지가 다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자, 우리의 소득 중에서 공적 지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런 거 빼고 나머지를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 있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 필수 생계비도 빼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먹고 살려면 식비, 주거비, 냉난방비, 교통비 이런 거 늘 나가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하죠.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안 돼. 돼지고기도 안 돼. 소세지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요거는 줄일 수는 있지만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출에서 공적 지출 다 빼고 필수 생계비 다 빼고 남은 걸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에 쓰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써요.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내 사고 싶은 옷을 사거나 맛있는 거 사 먹는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책을 한다든가 등등등등등등등.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경제가 좋으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확 늘어나요. 경제가 좋으면. 왜냐?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쵸? 경제가 좋으면. 그러면요. 거꾸로요. 우리 내수시장 있죠. 내수시장이 활황이 되려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우리가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그리고 영화 보면서 팝콘도 먹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 폭망하는 거 아시죠? 작년 대비 현재 자영업 매출 비율이 60%밖에 안 돼요. 작년에 1월이 비교했을 때 작년에 코로나였는데도 올해 1월에 자영업자들 매출 비율이 60%밖에 안 된다고요. 40%가 날아갔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래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그리고 이 지출은요.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어쩌다 보유하신 재산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집, 주식 이런 거 확 올랐어요. 우리 집이 갑자기 3억이었는데 5억이 됐대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날은 치킨을 시킬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한 주당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이 됐대요. 오, 20% 떡상 좋아. 오늘은 소고기 이럴 수 있죠. 이거는요. 이쪽은 필수 생계비나 이쪽은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잘해서 우승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소득은 안 늘었지만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출 부분은요. 논리도 들어가요. 반드시. 하지만 감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감정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이거 보십시오. 월 소득 1억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플렉스하게 살아요. 월 3,000씩 쓰고 살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월 소득 200 버는 사람, 딱 우리들 다, 300 버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월 160을 써요. 그래도, 왜냐면 160은 필수 생계비예요, 다. 예, 먹고 자고 마시고 핸드폰 요금만 이 정도 쓰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소비 성향이 큽니까? 이 평범한 우리들이죠. 서민이면 서민일수록, 약자면 약자일수록 소득을 모두 다 필수 생계비에 쓰기 마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만약에. 지원해줘요. 그러면 우리 소비를 살려서 내수시장을 활황하게 만들려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될까요? 당연히 서민에게 지원해야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중산층, 서민층,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난다.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재난지원금 다 받아보셨죠? 몇 차씩. 그때 어땠습니까? 쏠쏠했죠? 저희도 재난지원금 들어오는 날 저희 5 식구 바로 소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뭐 다음날 들어오고 그걸 쓰지 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은요. 그 재난지원금 들어왔다고 소고기 먹겠습니까? 이들은 원래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해되시죠? 예,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서민층 실질 가처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해야 내수가 살아난다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자, 그래서 실질 가처분 소득은 총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 하고 공적 지출을 뺀 거.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러면 이 소득을 높아지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내수가 살아나겠죠.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득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거 시장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개처럼 일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근로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또 2잡, 3잡, N잡 다 뛰고 있어요. 괜찮아요.
시장 소득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소득을 높이려면요. 시장 소득 증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뭘 높여야 될까요,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을 높여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공적 이전 소득을요. 사회적 임금, 사회임금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회적 임금. 기억하세요. 이거를 높여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건강보험. 이거 공적 보험 있죠. 공적보험. 건강보험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 내잖아요. 보험료 내도 병원 가면 병원비 내죠. 감기로 가면 3,000원, 5,000원 내죠.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 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MRI 찍으면 20만 원 내야 되는 거를 한 3만 원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은 늘진 않았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예, 또요. 사회 수혜금, 이게 뭐냐?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연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적 보험, 우리 실업급여라든가 은퇴하고 국민연금 받으시죠. 그런 거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우리 다 받았잖아요, 옛날에. 그거 높여주면 돼요. 되게 쉬워요. 정책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연금 지금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내고 적게 받게 바꾸려고 하죠. 뭐 연금이 적자다 어쩌다 지랄 연명하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적 보험 있죠. 실업급여. 실업급여 뭐 다 구라친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더 안 주려고 그러죠, 이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사회 수혜금, 기초생활지원, 차상지원 이런 것들 어때요? 요만큼 늘었어요. 조금. 늘긴 늘었어요. 옛날에 비해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여러분 이제는 아예 없어졌죠. 재난지원 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세금 환급 점점 줄고 있죠. 예, 연말정산에도 세금 더 이상 환급되지 않아요. 즉 이 정부는요 공적 이전 소득, 즉 사회적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요. 이 정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사회적 임금이 줄어들면 우리 시장 소득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늘어나요 우리? 최저임금도 5% 늘었어요. 쥐꼬리만큼. 아직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실질 가처분 소득은요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소득만 살펴봐도. 자, 현재 우리요 국민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바뀌었고요. 건강보험 보장률이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MRI 지금 다시 해제됐어요. 이제 보험 적용 못 받아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난번에 전장현 사태 했었죠. 똑같이 됐고요. 차등 지원 세금 한거 축소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적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이 줄어드는 정책 방향성, 시장 소득은 양극화가 되죠. 돈 번 사람 쫙쫙 벌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시장 소득이 동결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만 사회적 임금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필수 생계비와 공적 지출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지출을 감소시키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법인세만 깎아줬습니다. 13조나. 법인세를 13조 깎아줬어요. 여러분 이번에 난방비 폭탄 맞으셨죠? 전 국민에게 30만 원, 국민이 아니라 모든 가정마다 다 30만 원씩 지원해줘요. 그럼 좀 괜찮겠죠? 그럼 한 2개월 정도 난방비 폭탄 맞는 거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전 국민에게 모든 가정마다 30만 원씩 주면 3조 들어요. 3조. 근데 법인세를 13조 깎아줘 버렸어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개 같은 거는요. 건강보험료를 개편해 버렸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건강보험료? 잘 모르시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조그만하게 중앙일보 단독으로 2022년 12월 달에 조그만하게 나오고 지나갔어요. 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건강보험료를요. 봤더니 이거 보세요. 상위 3개 구간 있죠.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1, 2, 3등은요. 38만 원 내던 거 35만 원으로 줄여줬어요. 20만 9천 원 내던 거 16만 원으로 줄여줬어요.
14만 원 내던가 10만 원으로 줄여줬어요. 다 3, 4만 원씩 깎아줬어요. 상위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근데 거꾸로 하위 3구간 제일 밑에 돈 못 버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요 15,000원에서 거의 동기 10원 늘었고, 이 사람은 얼마 늘었죠? 13,000원에서 14,000원 늘었고 8,700원에서 9,400원 늘었어요. 단 몇백 원이라도 다 늘었죠. 이거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안 줄여주면 이 사람들 안 늘려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월급 한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 다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페이지 주소서 사시는 노인들, 몸 불편해서 알바 뛰어서 간신히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다 올렸어요. 몇백 원이라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다 면제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3만 원씩 올렸잖아요. 지금 다 3만 원씩 깎아줬잖아요. 이 사람들 다 면제해도 됩니다. 이 정부가 이래요. 오히려 서민들 중산층을 더 뺏어먹고 있습니다. 또요, 공공요금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두 방씩 다 맞으셨죠? 가슴에 난방비 다 품고 사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폭탄을 설명합니다. 이거 보세요. 가스요금 2023년 1분기 동결했어요. 근데 이미 작년에 34% 올렸죠. 이미 다 맞으셨잖아요 그거. 근데 이거 보세요. 2분기 즉 4월 달부터 또 올립니다. 4월 달부터. 이따가 이 가스비 팩트체크 할 겁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그리고요, 택시비 늘었습니다. 택시비 늘은 거 아시죠? 예, 택시 타는 분들. 그래서 저는 택시를 절대 안 탑니다. 예, 택시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거의 1,000원씩 늘었어요. 그리고요, 버스비 또 올랐습니다. 이거 4월부터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지하철 요금 4월부터 또 올릴 예정입니다. 300원씩. 그리고 택시비, 이거 나왔네요. 전기요금 이미 10%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폭탄 맞을 겁니다. 전기요금. 자, 그 외 건강보험료 우리 작년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또 올립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줄인다. 즉 뭐냐? 휘발유를 지금까지 좀 깎아줬었거든요. 전쟁 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 깎아주는 거를 다시 영상회복시킨대요. 그리고 근데 최저시급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에요. 1월 13일, 작년 1월 13일에 뭐라 그랬느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씨는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을 한시로 동결, 인상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다 뭐죠?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었어요, 다. 예. 다 거짓말이었어요. 팍팍팍팍팍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할게요. 난방비. 자, 왜 올랐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올랐어요, 난방비가 지금? 가스비가 왜 이렇게 올렸어? 왜 올랐답니까? 전쟁이라고 뉴스에 나오죠.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쟁이라고. 개뻥입니다. 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 최근 3년치입니다. 이거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예 네이버에 국제 천연가스 이 가격 변동 추이가 주식 그래프처럼 10년치가 나와요. 나옵니다. 보면요. 2020년 9월부터 여기가 9월이거든요. 이때 피크 찍었죠. 이때부터 하락세예요. 근데 왜 12월에 올립니까? 뭐 좋아요. 이때 많이 받아서 비쌌으니까 그렇다 쳐요. 최저임금 대비 최저점 있죠. 최고액이 한 4배 증가했어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뉴스에서 전하지 않는 것들, 정치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천연가스는요 80% 이상이 장기 계약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오른 게 2021년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천연가스를 10년치, 20년치를 미리 계약해 놓는다고요. 80% 이상을. 자, 이게 그겁니다. 2023년 1월 기준 한국가스공사 LNG 장기 도입 계약 현황입니다. 이거는 에너지신문이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계약 기간 2015년부터 2027년, 2008년부터 2028년, 2099 이게 오타 같네요.
2009년부터 2024년, 2007년부터 2020년 등등등등 쭉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2030년도까지 다 가스를 확보해 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 작년부터 가스비가 올랐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우리 가스 소비량의 80% 이상을 이렇게 10년, 20년치 다 계약해 놨다고요. 총 9개 국가에서 천연가스를 미리미리 다 계약해 놨어요. 미리미리. 이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한때 욕을 먹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제가 싫어하는 그 나쁜 당에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왜 무슨 가스를 이렇게 20조 원이나 이렇게 계약을 해? 근데 작년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우리 흔히 하는 선진국들이 있죠. 작년부터 이들이 가스를 장기로 계약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이들은 가스를 장기 계약 안 했어요. 근데 가스를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놓으니까 지금처럼 가스비가 확 올랐어요. 국제가스 요금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자죠.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가스공사 이따 이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지금. 자,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월달과 올해 1월달에요. 가스 수입액 보세요.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작년 1월달에 63.9억 원어치 달러어치 우리가 수입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요 60.7억밖에 없어요. 단 4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냐? 우리가 한 20%는 그때그때 가스를 사오거든요. 80%는 장기 계약하고. 그러니까 그 20%만 지금 살짝 반영돼서 차이가 없고. 근데 대신 석유나 석탄에서 수입을 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에너지 수입액은요 오히려 줄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요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오는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오히려 줄었다고요. 근데 가스비 올려놨어요. 전쟁 탓이라고. 우리는 이미 전쟁이 터져도 가스가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자 뉴스에 잘 찾으면 요만큼씩 나와요. 요만큼씩. 서민 울리는 난방비 폭탄, 가스공사만 웃었다. 연간 영업이익 2조 원 근접. 도시가스공사 주가 폭등. 그렇죠? 왜냐? 도시가스공사는 가스를 10년치 20년치 다 딱 고정적 금액으로 계약을 해놓고 들어오고 있는데 가스값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입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8조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가스공사가. 이 가스공사 영업이익이 1.8조 난 거를 배당을 추진한답니다. 누구에게 배당하느냐? 정부에게 배당한대. 정부에게. 우리도 우리 가스비 낸 걸 남은 돈으로 해서 정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렇게 신문에 단편으로 나와요. 메이저 신문이나 언론들은, 주요 언론들이나 그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가스비가 오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뻥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나섰어요. 정부 난방비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59만 2천 원 일괄 지원 한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 그 위에는요. 여러분 난방비 폭탄은요 진짜 월 한 몇천씩 받지 않는 사람들의 아니면 다 부담돼요. 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전체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여러분 당장 보세요. 기초수급 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60만 원 상당의 걸 줬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나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냐? 그럼 내가 여러분 혹시 기생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생수? 기생수가 뭡니까? 만화 말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낮추어 부른 말이 기생수입니다. 그리고 차기생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낮춰서 불러요. 소득이 적다고. 그런데 이거는요. 이 받은 분들은 내가 받았다고 어디 가서 떳하게 얘기도 못해요. 왜냐? 내 가난함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왜 부자들 있죠? 부자들에게 더 걷어요, 세금을.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해요, 우리만. 그래서 내가 가난함을 증명해야 돼요. 정말 까다롭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게. 자, 그런데요, 이것도 60만 원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 60만 원 하면요, 정부 예산을 줄 것 같죠? 아님이에요. 아랫돌 빼 윗돌 쾌나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갈 3천억 내년 가스요금에 반영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내일 가스요금에 3천억을 더 넣겠다고요, 이제. 그러면 가스요금 또 오르겠죠. 우리가 그 기초생활 차상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더 내서 주겠다, 이 소리예요. 자, 난방비 폭탄은요 다 개구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가 적자가 있긴 있어요. 왜 적자인지 아십니까? 자, 작년 9월 30일 기사예요. 이것도 며칠 있다 사라진 그런 기사입니다.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 다 팔아도 614억. 감이 안 오시죠? 무슨 소리냐? 이명박 정부 때 가스 외교 한다고 여기 중동 나라에다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어요. 가스공사가. 근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 환급금이 614억이에요. 그것도 팔아서. 이게 단위가 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 네 자리씩 빼볼게요.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환급금이 얼마냐? 614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감이 오시죠? 1억 6천을 투자했는데 600만 원 돌아왔대요. 완전 망한 거죠. 그러면 이 적자가 1억 5천억, 1조 5천억이 난 거죠. 이런 식으로 가스공사 적자가 늘어났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투자 같은 거 말고 국제유가가 비쌀 때가 있죠. 그러면 올해도 보면 장기 계약은 하긴 했지만 올해도 한 3.8억 달러 정도는 약간 적자를 봤어요, 가스공사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스 가격이 떨어질 때 있죠. 그때도 가스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가스 값을 그대로 일정한 게 유지해줘서 가스 가격이 높았을 때는 적자 좀 보고 낮았을 때 그걸 메꾸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다. 그래, 그러면 아예 장기 계약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가스공사는요, 가스 팔아서 적자가 나지 않아요. 이들의 적자는 다 어떤 적자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이상한 투자한 거.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누구도 주문이 들어갔을지. 그런 적자를 지금 갑자기 이 정권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폭탄을 때려서.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자, 그래서 팩트체크합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최대 4배 상승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80% 이상의 장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아요. 수입액 증가 단 3%. 3% 늘었다고요. 그럼 3%만 늘리든가 우리도. 그러나 해외 투자 실패로 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가스공사가. 그래서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한 게 가스요금의 진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조금씩 나긴 나요. 근데 대세로 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만 해요. 자, 여기서요, 이제 보세요. 이 공적 이전 소득, 아까 무슨 소득이라고 그랬죠, 제가? 사회적 임금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요, 이미 경제 규모가 OECD 세계 6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소득이 늘어날 틈이 없어요, 이제는. 이걸 늘려야 돼요, 공적연금을. 이거를 늘려줘야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사회적 임금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요. 우리 지금 무역이 죽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역은 죽을 거예요. 그럼 내수가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면 적지 않아요. 내수 살 수 있어요. 이걸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재난지원금 팍팍 주고, 실업급여 주고, 그리고 우리 대학교 등록금 낮춰주고, 버스비 낮춰주고, 이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필수 생계비 있죠, 공적지출. 이거를 낮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걸 낮춰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요. 자, 그러면요. 혹시 착한 적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이게 복지국가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가긴 가야 돼요.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우리 식비가, 우리 지금 먹는 거에서요. 소고기 먹는 걸 돼지고기로 줄이고 이렇게 급을 낮추지 않고,
급을 낮추지 않고 우리가 식비 지출이 줄어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애들 학교 급식 무료 지원 가능하겠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가정마다 정부에서 쌀 한 포대씩 줘요. 그럼 식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그런 거. 그리고 주거비 월세 전세 사고 자가 살고 이제 은행 이자 내는 거 있죠. 그걸 줄여줘요. 정책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 월세 감면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냉난방비. 아까 가스공사 가스비 전기요금 다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 택시비 버스요금 낮춰줘요. 기름값 낮춰줘요. 그러면 자 한국교통공사 적자 나겠죠. 가스공사 적자 나겠죠. 괜찮은 거예요. 그런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 적자를. 이게 뭐냐? 국민, 즉 가게, 우리가 어려울 때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감면하여서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필수 생계비나 공적 지출을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겠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우리도 행복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도 여행 그냥 뒷동산 갈 거 제주도 갈 수 있겠죠. 제주도 여행 갈 거 저기 한라산이라서 그렇게 좋은 데서 갈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빚을 부담하는 정책을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국, 선진국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만 여러분 혹시 만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버스 프리로 타는 거 아시죠? 그거 뉴스에서 항상 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6천억이 났다. 이런 걸 착한 적자라고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왜냐? 여러분 노인들 65세 이상 분들이 그거 다 내요? 그럼 노인들 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은 다르겠지만 우리 가계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 형님들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그러면 그들이 지하철만 쓰고 다니겠습니까? 지하철 타고 어디서 모이면 뭐 하겠어요? 먹고 뭐 하겠죠. 그런 그런 소비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돌아다니셔야 정신건강도 있고. 그분들이 조기에 치매나 이렇게 정신 몸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한테 들어가시면 어차피 국가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착한 적자로 우리가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6천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들 보면 다 노인들 이거 다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애들 밥 주는 거 그리고 또 등등등등등등 있죠.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착한 적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특히 우리나라 국력은 세계 6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국력은 6인데 제가 자료 안 갖고 왔네요. 우리나라 실질 가처분 소득 순위는 22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 정부는 세계 6인데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22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부가 빚을 더 져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착한 적자를 만드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에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수준에선 착한 적자를 마련해줘서 국민들의 삶을 높여주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지금 같을 때 할 일이에요. 라고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 막아요. 왜냐? 착한 적자를 보면요. 서민들이 잘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재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거든요. 세금 더 내야 되고요. 서민들이 자꾸 노조 만들어서 괴롭히고요. 자꾸 데모하고요. 이런다고 싫어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착한 적자를 운영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